찰싹. 연회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76의 나이에도 꼿꼿하던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연회장 입구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코트가 들려 있었고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박수를 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때린 남자는 그 회사의 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다음 주 월요일 그 회사에 국세청이 들어갔습니다. 수십억 원의 탈세가 적발됐고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무는 구속됐고 대표는 파산했습니다. 복수였냐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원래 있어야 할 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이보희입니다. 지금은 47입니다. 국세청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세무조사관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거짓말이 보였고 장부를 넘기면 비리가 보였습니다. 결혼은 25세 했습니다. 남편 김정우는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남편을 홀로 키운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3살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강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손님들은 시어머니를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시어머니는 당당했습니다. 결혼 초기 저는 시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다닌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공무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 1년뿐이었습니다. 결혼 2년차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남편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 탓을 했습니다. 직장 다니느라 몸을 혹사한다고 했습니다. 퇴근하면 집안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댁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홀을 닦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딸이었습니다. 출산 후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아들 낳아야 한다고. 딸 이름은 김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름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서늘한 연못처럼 맑은 아이가 되라고.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1년이 금방 지났습니다. 복직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아이가 어린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딸을 시어머니가 봐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본 것은 서연이가 4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퇴근 후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오늘 할머니랑 갔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어린이집 연락처도 비상 연락망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내가 데려왔어. 식당에 있어.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이는 주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고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가 울어서 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물을 끼얹었다는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린이집비 아까우니까 내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싸웠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말썽을 부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4살짜리가 무슨 말썽이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알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라는 분이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날 무시하는구나.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시어머니도 왔습니다. 남편이 모시고 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공부 잘할 거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엄마처럼 직장 다니면 안 돼. 엄마는 엄마 노릇을 못해.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둘째를 가졌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망했습니다. 병실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식당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둘째 이름은 김서윤이라고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또 썼습니다. 이번에는 6개월만 쉬었습니다. 복직하자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애들이 불쌍하다고 썼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서윤이가 돌이 됐을 때 시어머니가 돌잔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돌잔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 친구들, 친척들. 저희 쪽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둘째 손녀라서 더 예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싶다고.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됐고 서윤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팀장이 됐습니다. 세무조사팀을 이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은 더 커졌습니다. 체인점이 3개나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로 노후 자금으로 모은 돈. 정확히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저축한 돈 좀 쓸 수 있을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용도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투자야. 나중에 갚을게. 나중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보장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업을 안 돕는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또 싸웠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평생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돈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가족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일주일 후 통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뱅킹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출금돼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의 법인 계좌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급하다고 해서. 공동명의 통장이었습니다. 남편도 출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울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사업이 안 되면 식당을 접어야 한다고. 평생 일군 게 무너진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미래였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엄마가 더 급했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서연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입학금과 교복값, 학원비가 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이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벌써? 사업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언제쯤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내년쯤?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년이 됐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의 사업은 더 커졌습니다. 체인점이 5개가 됐습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수입차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계약서라도 쓰자고.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계약서를 쓰자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남편이 기겁했습니다. 미쳤어? 엄마한테 그게 말이 돼? 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대화가 끊겼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서윤이가 중학교에 들어간 해였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이가 보건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급히 달려갔습니다. 서윤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아파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습니다. 중학생이 위염?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나요?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서윤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전화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무슨 전화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돈을 안 갚는다고. 너희들이 불효자식들이라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언니한테도 전화했대요. 서연이에게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왜? 사실인데. 내가 내 돈을 떼먹고 있잖아. 떼먹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빌려준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거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남편 돈이 곧 내 돈 아니야? 부부는 한 몸이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대기업 세무조사였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장부를 뒤지고 증거를 찾고 탈루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탈세였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유였습니다. 도와주시면 살해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녹음까지 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제가 승진했습니다. 부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관심했고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지 뭐. 집안일은 팽개치고 아이들만 축하해줬습니다. 서연이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대학생이 됐고 서윤이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45이 됐습니다. 남편은 48이 됐습니다. 결혼 23년 차. 하지만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7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사업도 계속했습니다. 체인점은 8개가 됐습니다.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상한 말이었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너도 알잖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3년이 그렇게 끝나는 게 억울했습니다.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시가 5억이었습니다. 남편 명의였습니다. 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왔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재산분할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제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아파트는 결혼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라고. 남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원이 있었다고.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통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15년 전 시어머니가 2천만 원을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했습니다. 제 통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결혼 23년간 제가 생활비로 낸 금액 3억이 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공과금, 식비, 각종 경조사비 모두 제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의 반을 제게 주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5억이 6억이 됐습니다. 반인 3억을 받았습니다. 23년의 대가치고는 적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도 함께 왔습니다. 아이들은 제 편이었습니다.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혼자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서연이가 울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전화했어. 아빠랑 같이 살라고.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 순간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23년을 참았습니다. 모욕을 참았고 무시를 참았고 돈을 떼인 것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까지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업을 조사하겠다고. 제 직업은 세무조사관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문가였습니다. 탈세를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직권을 남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제보라면 다른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 체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모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매출 신고 내역, 직원 수.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였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매출 대비 직원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8개 체인점에 신고된 직원은 12명. 말이 안 됐습니다. 한 매장당 최소 5명은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정보와 합법적 취재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무신고 직원, 현금 거래, 이중장부, 증거를 모았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꼼꼼하게 빈틈없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이 됐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니는 회사에서 망년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에게서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랑했대요. 큰 회사 고문으로 초대받았다고. 고문. 시어머니가 어느 회사의 고문이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대성식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직원이 200명 정도 됐습니다. 검색을 했습니다. 대성식품 대표는 이철수, 65, 시어머니와 동갑이었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철수와 시어머니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성식품 고문이 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한 업무는 불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고물료는 받고 있었습니다. 월 300만 원. 일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는 자리. 그런 자리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불렀습니다. 더 조사했습니다. 대성식품의 세무신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공개 자료였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세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형적인 탈세 패턴이었습니다. 망년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장소는 시내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오후 7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오늘 망년회 가신다면서요. 시어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서연이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늦게 끝나실 것 같으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연회장 입구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얼굴이 붉어진 사람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즐겁게 떠들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만 조용했습니다.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시어머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톤이 공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역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어적인 자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들렸습니다. 고모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에 도움 되시는 게 있으세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장난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대표님이 부탁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끊었습니다. 대표님도 이제 부담스러워하세요. 솔직히 고물료가 아깝다고 하시던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태도에서.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동조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손으로 시어머니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화가 나셨네요.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고모님은 이제 과거의 사람이에요. 과거의 사람.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옛날엔 대표님한테 도움이 됐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무슨 도움이 돼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동조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맞아요. 전무님 말씀이 맞아요. 고물료가 한 달에 300이잖아요. 그 돈이면 신입 둘은 뽑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답답하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미안하면 다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남자의 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렌즈에 금이 갔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손을 털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몇몇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웃으며 술잔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때린 사람의 얼굴, 웃는 사람들의 얼굴, 말리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연회장 벽에 걸린 현수막도 담았습니다. 대성식품 2024년 송년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언제 왔냐고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가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었어.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 편을 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대성식품의 탈세 증거, 이중장부, 무신고 직원, 횡령 의심 거래,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집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익명 제보자 자격이었습니다.
대성식품의 탈세 내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계좌 내역, 직원 증언, 내부 고발 자료, 그리고 망년의 영상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직접적인 탈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갑질, 폭력, 방조. 이런 회사가 제대로 세금을 낼 리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국세청에 출근했습니다. 제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보자 이름은 익명으로 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접수 번호가 발급됐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후 목요일이었습니다. 국세청 조사팀이 대성식품에 투입됐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팀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팀장을 만났습니다. 대성식품 건 맡으셨다면서요? 물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상당하더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이 주변을 둘러보고 작게 말했습니다. 수십억은 될 것 같아. 이중장부의 횡령까지. 완전히 썩은 회사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아.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전화해. 회사에 국세청이 왔대. 자기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 어떡하냐고 울어. 시어머니가 운다는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 잘못이 아니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국세청에서 일하잖아. 뭔지 알아? 아니, 나는 다른 팀이야.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떠올렸습니다. 23년간의 모욕을, 떼인 5천만 원을, 아이들에게 한 전화를, 그리고 망년회에서 뺨을 맞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장면을.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대성식품 국세청 조사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수십억 원대 탈세 의혹, 이중장부 사용, 직원 임금 체불, 횡령 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회사는 망해야 해. 직원들 월급은 제때 안 주면서 임원들은 호의호식했겠지. 국세청 잘했다. 저는 댓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이런 것이구나.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한 번만 만나자. 부탁이야. 거절하려다 멈췄습니다.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물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줄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발. 알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희끗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덜컥거렸습니다. 찬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성식품이 망했어.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대표가 구속됐고 전무도 구속됐어. 회사는 문을 닫았어.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조사를 받았어. 고물료를 받았으니까. 국세청에서 물었어. 무슨 일을 했냐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추징금이 나왔어.
2천만 원. 3년간 받은 고물료에 대한 세금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야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이 없어. 사업 확장하느라 다 써버렸어. 은행 대출도 있어. 이제 추징금까지.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럼 식당을 파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대출이 있어. 팔아봤자 남는 게 없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뭐야? 도와줄 수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2천만 원만. 제발.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5천만 원. 돌려주지 않은 그 돈.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빌려간 5천만 원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사업 자금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도 갚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갚을게.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꼭. 나중은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나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줘. 난 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였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며느리로 대한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인정해 주신 적 있으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를 무시했어요. 돈을 떼먹었어요. 아이들한테까지 전화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망년회에서 맞으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저 봤어요. 입구에서 다 봤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다들 웃었어요. 어머니를 조롱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디에?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국세청에 제보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회사의 탈세 자료와 함께요. 시어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너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때문에.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제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회사가 탈세를 했으니까 망한 거예요. 하지만 넌 제보를 했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 했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의무니까요. 탈세는 범죄예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정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한 거구나. 복수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의예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정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망하게 만드는 게 정의야? 어머니를 망하게 만든 건 어머니 자신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탈세하는 회사에 고문을 하셨잖아요. 일도 안 하면서 돈만 받으셨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친구 부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그 회사가 어떤 곳인지. 망년회에서 어머니를 때린 그 사람. 전무였어요. 이제 감옥에 있어요. 회사 돈 10억을 횡령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추징금은 내셔야 해요. 법을 어긴 대가니까요. 그리고 5천만 원도 돌려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잖아. 천천히 갚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10년 걸려도 좋아요. 하지만 갚겠다는 약속은 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뭐야?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너, 나한테 원망이 그렇게 많았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원망보다는 잠시 멈췄습니다. 서운함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식당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체인점 8개 중 6개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2개만 남겼다고 했습니다. 추징금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제 계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갚으실 수 있어요? 물었습니다. 1년에 1천만 원씩 4년 걸릴 것 같아.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저와 서윤이가 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파스타 집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안 오셨어? 초대 안 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뭔가 생각하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한테 연락해 볼까?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해.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지내니? 네. 오늘 졸업식이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축하해주고 싶으셨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서윤이. 다 같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불렀습니다.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괜찮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서윤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4명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저 서연이, 서윤이.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휘었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앉았습니다.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미래 이야기. 시어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나쁜 말 많이 했지. 할머니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23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돈을 갚았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2년 동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세청에서 일했습니다. 부장에서 국장이 됐습니다. 탈세를 막는 일, 정의를 세우는 일, 제 소명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취직했습니다. 회계법인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 정직한 일. 서윤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2개만 남은 가게. 예전만큼 크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가끔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보희야, 너 참 강하다.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산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배웠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지금은 3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은 2천만 원도 모두 갚았습니다. 마지막 1,000만 원을 받던 날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13년 만에 돌려받은 정이었습니다. 대성식품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대표 이철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무는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망년회에서 시어머니를 때린 바로 그 사람. 뉴스에서 봤습니다. 법정에서 그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예전에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추징한 돈 중 일부가 체불 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한 직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복수와 정의는 다릅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망하게 만들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을 고발했을 뿐입니다. 탈세는 범죄니까요. 폭력은 범죄니까요. 사람의 존엄은 술자리에서 함부로 다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낮다고 쓸모가 없다고 해서 때려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망년회에서 시어머니가 맞았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밉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당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 일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23년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참지 마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싸우세요. 잘못된 일을 외면하지 마세요. 용기 내서 신고하세요.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국세청 조사관으로서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탈세를 막고 불의를 바로잡는 일. 그게 제 소명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신고 하나가,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의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